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 오히려 내 말을 가장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 거라 믿었던 배우자나 자녀들이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은 원래 저런 아이야. 내 아내는 늘 그런 식이지라는 섣부른 판단과 규정이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상대방을 이미 다 아는 존재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상대를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단절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깊은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치고 이제 막 어른의 문턱에 선 19살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치른 19살 여학생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커져 마음이 복잡합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 대신 유튜버가 되어 돈을 벌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조언했지만 친구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제 꿈은 선생님인데 친구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제가 과연 수많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자격이 있을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깊은 성찰이 담긴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온 학생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고행하셨다고 전해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무려 12년의 고행길을 걷습니다. 그 인내와 노력은 그 자체로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종종 어린 학생들이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 고개를 숙여 책을 보지 못하고 책상 위에 책을 세워두고 고개를 든 채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에 의지하며 하루 20시간 가까이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현실. 이토록 아픈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기성세대는 이 질문 앞에서 깊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보내온 학생의 고민, 유튜버가 되겠다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게 될 우리 마음의 핵심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신의 가장 큰 두 기둥은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음식을 맛보는 지금 이 순간, 정말 맛있다 라는 견해가 일어납니다.
이 견해는 곧바로 맛있었던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의 창고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기억은 그때 그 식당에 또 가야지라는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찰나의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 쌓여온 기억은 다음 순간의 견해를 결정합니다.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사실상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기억입니다. 지금의 내 생각, 즉 견해는 거의 100% 과거 기억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물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배가 나아가는 방향은 강물의 흐름, 즉 기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구조를 불교의 심오한 비유인 사문유관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성 밖으로 나가 생로병사의 4가지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지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카필라 성의 동쪽 문은 우리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기억은 곧 세월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어땠고 중학교 시절 얼마나 힘들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억의 힘 덕분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우리를 늙음으로 이끌기에 태자는 동문 밖에서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이 기억과 세월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순서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 문은 우리의 감각을 상징합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눈은 빛깔이라는 대상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본다고 느끼고 귀는 소리라는 파동에 막혔을 때 듣는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감각은 무언가에 가로막히고 부딪히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막혀있는 흙이 감각을 상징하며 감각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육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기에 남문 밖에서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서쪽 문은 분별,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을 상징합니다.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어나는 그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 좀 그만하고 싶다고 괴로워하지만 사실 생각은 매 순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생각을 다시 붙잡아 되새김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분별은 본질적으로 사라짐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모든 사라짐의 끝은 죽음이기에 서문 밖에서는 죽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혀 무언가를 드러내고 분별하게 하는 힘은 불이기에 분별은 불로 상징됩니다. 마지막으로 북쪽 문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통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 행위는 멈추지 않는 움직임, 즉 바람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길을 나선 사람, 즉 수행자를 북문 밖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 수, 화, 풍. 고대 인도에서 세상을 이루는 4가지 근본 원소라고 보았던 이 개념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구조인 감각, 기억, 분별, 의지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 마음의 법칙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불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연꽃을 바라봅시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자라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연꽃의 뿌리는 흙에 박혀 있고 줄기는 물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면, 즉 물의 표면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여기서 물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표면, 즉 수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억이라는 긴 강물의 마지막 지점,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즉 견해라는 꽃은 언제 피어날까요? 바로 지금 피어납니다. 따라서 연꽃이 수면 위에 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과거라는 기억의 강물 끝, 지금 이 순간에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정신 구조를 이토록 아름답게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자, 이 깊고 아름다운 비유를 가슴에 품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튜버가 되겠다고 고집부리는 친구는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가 살아온 지난 12년 혹은 그 이전부터의 삶이라는 강물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입시를 준비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학교, 집, 학원을 쳇바퀴 돌듯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 친구의 12년이라는 기억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었던 기억, 시험 성적에 울고 웃었던 기억 외에 과연 어떤 다채로운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12년간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질문입니까? 목공일에 대한 기억이 없는 아이가 목수를 꿈꿀 수 없고 흙을 만져본 경험이 없는 아이가 농부를 꿈꿀 수 없습니다. 꿈이란 다양한 경험과 기억 속에서 나는 이것을 할 때 가장 즐겁구나라는 발견을 통해 싹트는 것입니다. 이런 삭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즐거움과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손안의 작은 세상, 스마트폰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유일하게 허락된 작은 기쁨. 그 속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세상을 배우고, 웃고 즐깁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어디에서 찾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던 스마트폰 속 세상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유튜버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세상을 깊이 만나본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꿈이 왜 그토록 단조로워졌는지 그 배경에 있는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의 어리석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군 법사로 있을 때 20살이 된 한 병사가 세탁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오직 공부만 하라며 다른 모든 것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험의 장애를 가진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질문을 주신 예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스승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고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에 꽃을 피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헤엄쳐온 기억의 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은지, 그 꿈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어쩌면 친구는 그저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스스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앞으로 만날 수많은 학생들에게 빛이 되어줄 가장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 오히려 내 말을 가장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 거라 믿었던 배우자나 자녀들이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은 원래 저런 아이야. 내 아내는 늘 그런 식이지라는 섣부른 판단과 규정이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상대방을 이미 다 아는 존재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상대를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단절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깊은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치고 이제 막 어른의 문턱에 선 19살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치른 19살 여학생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커져 마음이 복잡합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 대신 유튜버가 되어 돈을 벌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조언했지만 친구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제 꿈은 선생님인데 친구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제가 과연 수많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자격이 있을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깊은 성찰이 담긴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온 학생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고행하셨다고 전해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무려 12년의 고행길을 걷습니다. 그 인내와 노력은 그 자체로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종종 어린 학생들이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 고개를 숙여 책을 보지 못하고 책상 위에 책을 세워두고 고개를 든 채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에 의지하며 하루 20시간 가까이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현실. 이토록 아픈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기성세대는 이 질문 앞에서 깊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보내온 학생의 고민, 유튜버가 되겠다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게 될 우리 마음의 핵심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신의 가장 큰 두 기둥은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음식을 맛보는 지금 이 순간, 정말 맛있다 라는 견해가 일어납니다. 이 견해는 곧바로 맛있었던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의 창고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기억은
그때 그 식당에 또 가야지라는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찰나의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 쌓여온 기억은 다음 순간의 견해를 결정합니다.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사실상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기억입니다. 지금의 내 생각, 즉 견해는 거의 100% 과거 기억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물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배가 나아가는 방향은 강물의 흐름, 즉 기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구조를 불교의 심오한 비유인 사문유관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성 밖으로 나가 생로병사의 4가지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지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카필라 성의 동쪽 문은 우리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기억은 곧 세월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어땠고 중학교 시절 얼마나 힘들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억의 힘 덕분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우리를 늙음으로 이끌기에 태자는 동문 밖에서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이 기억과 세월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순서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 문은 우리의 감각을 상징합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눈은 빛깔이라는 대상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본다고 느끼고 귀는 소리라는 파동에 막혔을 때 듣는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감각은 무언가에 가로막히고 부딪히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막혀있는 흙이 감각을 상징하며 감각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육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기에 남문 밖에서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서쪽 문은 분별,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을 상징합니다.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어나는 그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 좀 그만하고 싶다고 괴로워하지만 사실 생각은 매 순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생각을 다시 붙잡아 되새김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분별은 본질적으로 사라짐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모든 사라짐의 끝은 죽음이기에 서문 밖에서는 죽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혀 무언가를 드러내고 분별하게 하는 힘은 불이기에 분별은 불로 상징됩니다. 마지막으로 북쪽 문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통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 행위는 멈추지 않는 움직임, 즉 바람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길을 나선 사람, 즉 수행자를 북문 밖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 수, 화, 풍. 고대 인도에서 세상을 이루는 4가지 근본 원소라고 보았던 이 개념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구조인 감각, 기억, 분별, 의지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 마음의 법칙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불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연꽃을 바라봅시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자라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연꽃의 뿌리는 흙에 박혀 있고 줄기는 물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면, 즉 물의 표면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여기서 물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표면, 즉 수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억이라는 긴 강물의 마지막 지점,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즉 견해라는 꽃은 언제 피어날까요? 바로 지금 피어납니다. 따라서 연꽃이 수면 위에 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과거라는 기억의 강물 끝, 지금 이 순간에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정신 구조를 이토록 아름답게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자, 이 깊고 아름다운 비유를 가슴에 품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튜버가 되겠다고 고집부리는 친구는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가 살아온 지난 12년 혹은 그 이전부터의 삶이라는 강물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입시를 준비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학교, 집, 학원을 쳇바퀴 돌듯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 친구의 12년이라는 기억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었던 기억, 시험 성적에 울고 웃었던 기억 외에 과연 어떤 다채로운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12년간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질문입니까? 목공일에 대한 기억이 없는 아이가 목수를 꿈꿀 수 없고 흙을 만져본 경험이 없는 아이가 농부를 꿈꿀 수 없습니다. 꿈이란 다양한 경험과 기억 속에서 나는 이것을 할 때 가장 즐겁구나라는 발견을 통해 싹트는 것입니다. 이런 삭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즐거움과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손안의 작은 세상, 스마트폰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유일하게 허락된 작은 기쁨. 그 속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세상을 배우고 웃고 즐깁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어디에서 찾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던 스마트폰 속 세상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유튜버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세상을 깊이 만나본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꿈이 왜 그토록 단조로워졌는지 그 배경에 있는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의 어리석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군 법사로 있을 때 20살이 된 한 병사가 세탁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오직 공부만 하라며 다른 모든 것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험의 장애를 가진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질문을 주신 예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스승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고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에 꽃을 피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헤엄쳐온 기억의 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은지, 그 꿈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어쩌면 친구는 그저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스스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앞으로 만날 수많은 학생들에게 빛이 되어줄 가장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 오히려 내 말을 가장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 거라 믿었던 배우자나 자녀들이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은 원래 저런 아이야. 내 아내는 늘 그런 식이지라는 섣부른 판단과 규정이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상대방을 이미 다 아는 존재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상대를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단절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깊은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치고 이제 막 어른의 문턱에 선 19살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치른 19살 여학생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커져 마음이 복잡합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 대신 유튜버가 되어 돈을 벌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조언했지만 친구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제 꿈은 선생님인데 친구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제가 과연 수많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자격이 있을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깊은 성찰이 담긴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온 학생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고행하셨다고 전해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무려 12년의 고행길을 걷습니다. 그 인내와 노력은 그 자체로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종종 어린 학생들이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 고개를 숙여 책을 보지 못하고 책상 위에 책을 세워두고 고개를 든 채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에 의지하며 하루 20시간 가까이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현실. 이토록 아픈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기성세대는 이 질문 앞에서 깊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보내온 학생의 고민, 유튜버가 되겠다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게 될 우리 마음의 핵심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신의 가장 큰 두 기둥은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음식을 맛보는 지금 이 순간, 정말 맛있다 라는 견해가 일어납니다. 이 견해는 곧바로 맛있었던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의 창고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기억은 그때 그 식당에 또 가야지라는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찰나의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
쌓여온 기억은 다음 순간의 견해를 결정합니다.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사실상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기억입니다. 지금의 내 생각, 즉 견해는 거의 100% 과거 기억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물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배가 나아가는 방향은 강물의 흐름, 즉 기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구조를 불교의 심오한 비유인 사문유관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성 밖으로 나가 생로병사의 4가지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지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카필라 성의 동쪽 문은 우리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기억은 곧 세월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어땠고 중학교 시절 얼마나 힘들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억의 힘 덕분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우리를 늙음으로 이끌기에 태자는 동문 밖에서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이 기억과 세월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순서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 문은 우리의 감각을 상징합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눈은 빛깔이라는 대상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본다고 느끼고 귀는 소리라는 파동에 막혔을 때 듣는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감각은 무언가에 가로막히고 부딪히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막혀있는 흙이 감각을 상징하며 감각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육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기에 남문 밖에서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서쪽 문은 분별,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을 상징합니다.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어나는 그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 좀 그만하고 싶다고 괴로워하지만 사실 생각은 매 순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생각을 다시 붙잡아 되새김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분별은 본질적으로 사라짐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모든 사라짐의 끝은 죽음이기에 서문 밖에서는 죽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혀 무언가를 드러내고 분별하게 하는 힘은 불이기에 분별은 불로 상징됩니다. 마지막으로 북쪽 문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통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 행위는 멈추지 않는 움직임, 즉 바람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길을 나선 사람, 즉 수행자를 북문 밖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 수, 화, 풍. 고대 인도에서 세상을 이루는 4가지 근본 원소라고 보았던 이 개념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구조인 감각, 기억, 분별, 의지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 마음의 법칙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불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연꽃을 바라봅시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자라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연꽃의 뿌리는 흙에 박혀 있고 줄기는 물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면, 즉 물의 표면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여기서 물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표면, 즉 수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억이라는 긴 강물의 마지막 지점,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즉 견해라는 꽃은 언제 피어날까요? 바로 지금 피어납니다. 따라서 연꽃이 수면 위에 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과거라는 기억의 강물 끝, 지금 이 순간에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정신 구조를 이토록 아름답게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자, 이 깊고 아름다운 비유를 가슴에 품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튜버가 되겠다고 고집부리는 친구는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가 살아온 지난 12년 혹은 그 이전부터의 삶이라는 강물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입시를 준비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학교, 집, 학원을 쳇바퀴 돌듯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 친구의 12년이라는 기억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었던 기억, 시험 성적에 울고 웃었던 기억 외에 과연 어떤 다채로운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12년간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질문입니까? 목공일에 대한 기억이 없는 아이가 목수를 꿈꿀 수 없고 흙을 만져본 경험이 없는 아이가 농부를 꿈꿀 수 없습니다. 꿈이란 다양한 경험과 기억 속에서 나는 이것을 할 때 가장 즐겁구나라는 발견을 통해 싹트는 것입니다. 이런 삭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즐거움과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손안의 작은 세상, 스마트폰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유일하게 허락된 작은 기쁨. 그 속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세상을 배우고 웃고 즐깁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어디에서 찾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던 스마트폰 속 세상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유튜버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세상을 깊이 만나본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꿈이 왜 그토록 단조로워졌는지 그 배경에 있는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의 어리석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군 법사로 있을 때 20살이 된 한 병사가 세탁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오직 공부만 하라며 다른 모든 것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험의 장애를 가진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질문을 주신 예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스승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고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에 꽃을 피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헤엄쳐온 기억의 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은지, 그 꿈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어쩌면 친구는 그저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스스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앞으로 만날 수많은 학생들에게 빛이 되어줄 가장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 오히려 내 말을 가장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 거라 믿었던 배우자나 자녀들이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은 원래 저런 아이야. 내 아내는 늘 그런 식이지라는 섣부른 판단과 규정이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상대방을 이미 다 아는 존재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상대를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단절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누는 소중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깊은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치고 이제 막 어른의 문턱에 선 19살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치른 19살 여학생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커져 마음이 복잡합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 대신 유튜버가 되어 돈을 벌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조언했지만 친구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제 꿈은 선생님인데 친구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제가 과연 수많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자격이 있을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깊은 성찰이 담긴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온 학생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고행하셨다고 전해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무려 12년의 고행길을 걷습니다. 그 인내와 노력은 그 자체로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종종 어린 학생들이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 고개를 숙여 책을 보지 못하고 책상 위에 책을 세워두고 고개를 든 채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에 의지하며 하루 20시간 가까이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현실. 이토록 아픈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기성세대는 이 질문 앞에서 깊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보내온 학생의 고민, 유튜버가 되겠다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정신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게 될 우리 마음의 핵심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신의 가장 큰 두 기둥은 바로 견해와 기억입니다. 견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음식을 맛보는 지금 이 순간, 정말 맛있다 라는 견해가 일어납니다. 이 견해는 곧바로 맛있었던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의 창고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기억은 그때 그 식당에 또 가야지라는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찰나의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 쌓여온 기억은 다음 순간의 견해를 결정합니다.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사실상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기억입니다. 지금의 내 생각, 즉 견해는 거의 100% 과거 기억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물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배가 나아가는 방향은 강물의 흐름, 즉 기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구조를 불교의 심오한 비유인 사문유관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성 밖으로 나가 생로병사의 4가지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지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카필라 성의 동쪽 문은 우리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기억은 곧 세월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어땠고 중학교 시절 얼마나 힘들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억의 힘 덕분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우리를 늙음으로 이끌기에 태자는 동문 밖에서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이 기억과 세월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순서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 문은 우리의 감각을 상징합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눈은 빛깔이라는 대상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본다고 느끼고 귀는 소리라는 파동에 막혔을 때 듣는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감각은 무언가에 가로막히고 부딪히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막혀있는 흙이 감각을 상징하며 감각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육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기에 남문 밖에서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서쪽 문은 분별,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을 상징합니다.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어나는 그 순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 좀 그만하고 싶다고 괴로워하지만 사실 생각은 매 순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생각을 다시 붙잡아 되새김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분별은 본질적으로 사라짐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모든 사라짐의 끝은 죽음이기에 서문 밖에서는 죽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혀 무언가를 드러내고 분별하게 하는 힘은 불이기에 분별은 불로 상징됩니다. 마지막으로 북쪽 문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통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 행위는 멈추지 않는 움직임, 즉 바람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길을 나선 사람, 즉 수행자를 북문 밖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 수, 화, 풍. 고대 인도에서 세상을 이루는 4가지 근본 원소라고 보았던 이 개념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구조인 감각, 기억, 분별, 의지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은 이처럼 우리 마음의 법칙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불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연꽃을 바라봅시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자라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연꽃의 뿌리는 흙에 박혀 있고 줄기는 물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면, 즉 물의 표면 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여기서 물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표면, 즉 수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억이라는 긴 강물의 마지막 지점,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즉 견해라는 꽃은 언제 피어날까요? 바로 지금 피어납니다. 따라서 연꽃이 수면 위에 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과거라는 기억의 강물 끝, 지금 이 순간에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정신 구조를 이토록 아름답게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자, 이 깊고 아름다운 비유를 가슴에 품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튜버가 되겠다고 고집부리는 친구는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가 살아온 지난 12년 혹은 그 이전부터의 삶이라는 강물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입시를 준비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학교, 집, 학원을 쳇바퀴 돌듯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 친구의 12년이라는 기억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었던 기억, 시험 성적에 울고 웃었던 기억 외에 과연 어떤 다채로운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12년간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질문입니까? 목공일에 대한 기억이 없는 아이가 목수를 꿈꿀 수 없고 흙을 만져본 경험이 없는 아이가 농부를 꿈꿀 수 없습니다. 꿈이란 다양한 경험과 기억 속에서 나는 이것을 할 때 가장 즐겁구나라는 발견을 통해 싹트는 것입니다. 이런 삭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즐거움과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손안의 작은 세상, 스마트폰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유일하게 허락된 작은 기쁨. 그 속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세상을 배우고, 웃고 즐깁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어디에서 찾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던 스마트폰 속 세상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유튜버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세상을 깊이 만나본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꿈이 왜 그토록 단조로워졌는지 그 배경에 있는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의 어리석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군 법사로 있을 때 20살이 된 한 병사가 세탁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오직 공부만 하라며 다른 모든 것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험의 장애를 가진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질문을 주신 예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스승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고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에 꽃을 피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헤엄쳐온 기억의 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왜 유튜버가 되고 싶은지, 그 꿈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어쩌면 친구는 그저 팍팍한 현실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스스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앞으로 만날 수많은 학생들에게 빛이 되어줄 가장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 오히려 내 말을 가장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 거라 믿었던 배우자나 자녀들이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은 원래 저런 아이야. 내 아내는 늘 그런 식이지라는 섣부른 판단과 규정이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상대방을 이미 다 아는 존재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